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 강좌, 주제는 동학 농민혁명과 3.1 독립운동의 연계성에 대해서 천도교 종합대학원 교수님이자 그리고 경리 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우리 본회 연구위원장님이신 성주현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동학행진곡을 다같이 힘차게 합창을 하시고 성주현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행진곡. 성주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잘 내용을 잘 몰랐어요. 어차피 주간 강사님이 그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동학혁명과 3.1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같이 연계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동학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3.1운동 기념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는 아마 그런 쪽이 좀 어떻겠는가 그래서 사실 PPT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볍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막 그러니까는 괜히 조심하게 되고 왜서 그러냐면 영상에 말이란 거는 한번 하고 나게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 강의할 때 보게 되면 학생들이 녹음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녹음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절대 녹음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PPT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 중간에 이제 관계가 조금 많아가지고 PPT가 좀 없는데 사실 PPT를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분 정도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는 재작년에 서울에서 동학에서 3.1운동으로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준비했던 것 같다가 굉장히 이제 압축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건데 아마 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PPT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준비했던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괜찮다면 다음 시기에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영상 제대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언급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 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3.1운동에서부터 하게 되고, 그럼 3.1운동의 그 연원을 어디서 볼 것이냐, 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이제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관성을 또 이제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면에서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 반내세와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 반내세의 그런 성격들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또 한번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좀 남아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한번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1운동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독교, 불교, 신도교 세 개 종단이 이제 같이 참여했던 건데, 보는 입장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학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을 이어진 걸로 보고 있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전혀 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3.1운동은 독립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종단에서 사실은 3.1운동은 자기네들이 다 준비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도 마찬가지고 불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 천도교보다 기독교가 민족운동한 것과 기록이 적게 나오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걸 또 바로잡혀가지고 상당히 더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어느 면에서는 교과서 집필하는 데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불교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누가 다 3.1운동 준비했느냐? 한 선생님이 다 준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도교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도교가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동학농민과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본다면은, 사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천도교가 15명이고 기독교가 16명, 불교가 9분인데, 천도교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3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과반이 이를 정도로 어떤 그런 연계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3.1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사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2년부터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때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각 단체, 그리고 천도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좀 하면서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종단에서 이제 그냥 끊임없이 이제 노력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 잠깐 기억하고 또 잊혀져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00년 돼서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다가 100년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념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1운동 같은 경우는 100년에 분류되어 있지만은 해마다 3.1 기념식이라든가 통해가지고 다시 되새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념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일제강점기 시대 기념일이 3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3대 기념일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대 기념일 첫 번째가 3.1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고, 두 번째가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치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치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왜 당시에 국치일을 기념하려고 했었는가? 이건 이날을 잊지 말고 독립을 쟁취하자 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국치일을 항상 기념하고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기념 행사가 이제 있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뒤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많이 혼란한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명칭은 지금도 사실은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사실 3.1운동에 대해서는 3.1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3.1혁명.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당시는 그 봉건에서 민주제도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3.1 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방 후에 처음에 이 3.1 진절 기념식 명칭을 할 때도 처음에는 3.1 혁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인식들이 있어갖고 3.1 운동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명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최근에 100주년 맞아가지고 3.1 혁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는 논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있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용어라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주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편적인 공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또 해볼 만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또 이제 만드는 방법도 이제 하나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100주년 때 이제 다양한 기념 행사 천국에서도 해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면이 우리가 3.1 운동을 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3.1 운동과 관계성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학과의 관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상적 특성에 대체해 보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시천주의 만민평등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후천개혁의 혁세 사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척의양의 민족주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네 번째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무상자와 상호구조 또는 동기일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끼리 같이 경제적인 평등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만들려고 했던 것이 또 이제 동학의 기본적인 노선이 아니었었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때 패전기업 12개제 보게 되면은 평균 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반영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이 갖고 있는 사상적 특성, 종교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상적 특성을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을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그 동학이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신사님 때 같은 경우는 시천주, 그리고 해월신사 때는 사인여천, 의암성탄 때 오게 되면 이제 인내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천국의 존주로서 이제 인내천이 이제 확립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도 어느 면에서 본다면 시대적 반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적 번역을 이어가지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분제도 해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봉건적의 핵심적인 내용이 봉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신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교 이데올로기,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가지고 있는 명분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깨뜨리고자 했던 것이 이제 동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양천제 신분제를 갖다가 철저히 강화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삼강오륜이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강오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충효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신분제를 갖다가 좀 더 확립시키고자 했던 것이 삼강오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실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지만 그때 오게 되면은 3인 평등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계층은 서로 평등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네 가지 3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양의 계급이거든요. 사농공상 이거는 그래도 평등하게 봐야 되고 여전히 천민에 대해서는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시각이 가지고 있는 당시 이제 사회적 새로운 망들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간 것이 이제 사실 동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동학을 가장 이야기하기 쉽게 할 때 뭘 해야 될까? 종교적으로 막 시천주 조금 하게 되면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신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마 동학이 당시 어떠한 것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하고 가입하고 뭐 호포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마 이런 만민통運운동이 아니었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은 많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반봉본 반외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봉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분제를 배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께서 항상 적석,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강제 창생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외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보국 안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광제창생과 보국 안민 이런 것들이 반봉권 반외세로 이렇게 우리가 표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고,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대적 그런 걸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교인들 같은 경우는 삼적 분란을 분단하기 위해서 이제 동학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학에 입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학농민혁명하게 되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전봉준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봉준도 여러 가지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적으로 주도하게 된 이유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은 의향성사는 선분이 선생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남겨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3.1운동하고 나가지고 신문 조서를 받게 되는데, 신문 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의형성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무고한 백성을 벌하고 재산을 빼앗고 분여자를 빼앗고 있으므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악정을 고칠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형성사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모습이 과연 뭐냐? 그렇다면 당시 사회적 여러 가지 국회 현상이라든가 대신사님이 얘기했던 보불보험 문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하나의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반봉건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1운동 끝나고 나서 일제 시민지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반외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조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시민지배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는 대응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의형성사가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식하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봉고적인 모습, 시민지배 체제를 갖다가 이제 반봉고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 반외세나 사실 의형성사가 준비하고 했던 3.1운동의 기본적인 개념은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이 사실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요즘에 와서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이제 밝혀 나가야 되겠는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동학혁명이 3.1운동을 직접적으로 얼마큼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는 우리가 밝혀내야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다른 데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1892년에서 93년에 뭐가 있었죠? 교도신헌운동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데, 이 교도신헌운동이 일종의 동학이 갖고 있는 사회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개됐던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1894년에 전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학농민을 통해 갖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던 동학이 갖고 있는 일념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4년에 근대화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흑의 단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반봉건적인 요소 그리고 반대세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근대적인 시대로 천도교가 동학이 앞서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는 선병이든 대전통사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식의 연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3.1운동으로까지 이어져 간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동학에서 천도교가 이제 바뀌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우리가 1905년 12월 1일 날 동학을 천도교로 보통 대구 천하했다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어느 면에서 이제 종교의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의의를 본다면은 정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종교의 틀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적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는 지역적인 방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고 교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천도교에서 수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양 분명희 선생에 대해서 전제적 인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천도교를 갖다가 움직였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천도교를 본다면은 가장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천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방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당시 교구장을 지금이나 때나 마찬가지로 교구장을 중앙에서 임명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지방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인준을 받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자치적인 제도를 갖다가 적용하려고 했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앙에도 보게 되면 의정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갖다 뒷받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동학에서 천도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이거는 근대적 민주 제도의 확립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하는 것이 천도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학 천도교 대구 천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언제 천도교라는 명칭을 처음 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05년 10월 1일인데 그때 시군에 났던 광고가 이겁니다. 광고가 보시게 되면 이 광고에서 처음으로 천도교 대도주 성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천도교는 이미 46년 전에 시작이 됐고 바로 이제 동학이 그 연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교당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썼던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천도교라는 명칭을 갖다 하게 되면서 근대적인 종교 틀이 이제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1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만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 우이동 동학로를 건립하게 되면서 49일 수련하게 되면서 483명의 지방 지도자를 갖다가 양성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신환생이란 적법을 통해 가지고 마음가짐을 갖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1운동이 가끔 그런 연구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지방에 확산되게 되는 과정에 보게 되면은 종교 역할보다는 학생의 역할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울에 와 있던 유학생들이 지방에 돌아가가지고 3.1운동을 갖다가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3.1운동이 지방으로 확산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거는 저는 학생들이 아니라 종교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도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중앙에 어떤 그런 49일 수련을 대두목표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3.1운동이 났던 1919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전국 교인에게 49일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49일 기도를 했던 483장의 지방 지도자들이 지방에서 다 3.1운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를 선정한다고 보게 되면은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형을 받거나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대체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획했던 사람들은 다음을 위해 가지고 잡히지 않고 계속 이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내 활동을 이제 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3.1운동에 대한 어떤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 때 각 지방 교구에다가 등사기를 갖다 대본해서 중앙에서 독립선언서 보게 되면 그걸 다시 인쇄해가지고 독립선언서에다가 배포하게 돼서 만세 시위를 하고 준비하게 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태천교구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기독교와 연합을 해서 같이 만세운동을 하고, 만약에 지금의 교구 중심이 있는 그 인물들이 잡히게 되면은 그 이유를 생각해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이끌어가게 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3.1운동이 지방 확산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었을까. 이건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나름대로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한용운 민족대표군이 각자 자기 제자들을 불교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3.1운동의 지방 확산은 사실은 종교적 지도자 역할들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일부 연구자들은 민족대표 역할이 과연 뭐였었는가? 그러니까 선언서만 딱딱 사인하고 나서 그냥 종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옥살이 한 걸로밖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3.1운동을 봤을 때 민족대표의 역할들은 단순히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그런 걸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갑성인가 기독교 민족대표 같은 경우는 3.1운동 서명하고 그 3월 1일 날 그 어디죠? 탁골공원 태화관에 가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민족대표를 뭐 이제 지난번에 설민석 같은 경우도 강의시는 통해 갖고 이제 폄하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민족대표들은 폄하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천도교 같은 경우는 민족대표가 15번이죠. 저도 15번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5번 하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죠. 자, 뭐 의염천사 선동의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종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홍병기 선생님입니다. 장로였습니다. 당시 천도교 민족대표 같은 경우는 장로 아니면 도사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거의 60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당시로 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살 만큼 살았고, 이건 이제 마지막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도교의 민족대표들 같은 경우는 거의 60대 이상 분들이 사실 이제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기독교라든가 보면 조금 다르죠. 이 30대, 40대 때 죽는 데가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최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보성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장 선생으로 있으면서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3.1운동이 최린이 없었다면 3.1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제 식민지에서 가장 해유 대상의 첫 번째가 최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가서 이제 지켜가지 못했었지만은
세린이 가지고 있는 3.1운동에서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다 보사분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세찬, 그 다음에 권동진, 그 다음에 나영아, 그리고 나인혁, 권병덕, 임예향, 박준성, 그 다음에 양한목, 그 다음에 김완규, 홍기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이 보성사 사장, 독립선언을 이제 이종희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5분인데 이분들 중에서 사실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적요소에서 이제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좀 전에도 그 신문조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의장선서 선배의 선생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훈입니다. 이종훈 이분은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면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직접적으로 의암성사와 같이 중군장으로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홍병주입니다. 이건 여주 출신입니다. 여주에서 기표해가지고 청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의암성사에 같이 동학농민에서 이제 공주 운치까지 참여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가 권병덕입니다. 이분은 청원 사람입니다. 청원군인데 청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기표해가지고 참여했었고 3.1운동 민족대표 서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박준순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고성인가 아마 그쪽 전라남도 출신인데 이분 이제 임실에서도 많이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의 3.1운동과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제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인혁, 나용환, 임재환 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의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하게 되냐면 황해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까지 하고 평안도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세 분은 평안도 출신들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황해도와 경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었겠는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 기록에 보게 되면은 평안도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한계는 있지만은 이분들도 특히 나영환 같은 경우는 해월 신사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기록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동학농민혁명에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절반 이상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을 3.1운동까지도 연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과 연계성을 볼 때는 기독교라든가 아니면은 불교에서는 이거는 적어도 논란의 대상이 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천도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종일 선생 같은 경우도 무감 비망록 기록을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혁명 때와 같은 대규모 민중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개하고 있던 것이 뭐 민족수 운동본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시민 생활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규모 민중운동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이 3.1운동이 아니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종일 선생이 해왔던 여러 가지 천도구국단 비밀결사 운동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했던 분이 바로 의암성사 손병희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구국단을 만들었을 때도 총재를 의암성사를 갖다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운동 수업으로 들어보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항상 의암성사와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이 삼갑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갑오, 그다음에 갑인,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이제 기미운동까지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면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당시 전쟁 끝난 평화무기가 전개되게 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이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수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3.1운동에 했던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있겠는가 한번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한번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입교했던 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3.1운동 이후까지 생존했던 분들을 본다면 이분들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3.1운동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원적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4.1운동까지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가 이걸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민도라는 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민도는 이병헌 선생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수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사실 이병헌 분이죠. 이번에 3.1운동 비사 경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3.1운동 기록을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이민도가 이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1880년 이제 아마 초에 동막에 이제 당시 입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원에 있었던 초기 양창운동에 참가했었고, 동학농민혁명 때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당시 수원에 있지 않고 평택에 있었습니다. 평택의 현동면에서 3.1운동을 준비하다가 사전 검거당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했었지만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심 인물이 이민도. 그리고 또 이민도 분이 수원에 교구장을 했었는데, 지금의 저기 천주교 종로 성당 있죠. 거기가 이제 당시 수원 교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이민도라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분은 이제 나청강이라고 있습니다. 나청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록은 약간 오류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입교한 것이 동학농민혁명 이후로 나오고 있는데, 이병헌 선생이라든가 남겨놓은 기록을 보게 되면은 동학혁명 이전에 1880년 초에 입교하고 접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나창경 같은 경우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3.1운동과 관련돼서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신간의 운동까지 참여했던 분이 바로 이 나창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뭐 이민도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나창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창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피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피루 이분은 1892년에 동학에 입대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3.1운동까지 이어서 오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피루 분하고 나창강 이 두 분은 천도교의 월배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분 글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 수원도구에서 조금 더 좋은 인물 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원 시정 연구원인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 발굴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인물이 이제 나청강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청강, 이피루 이 두 분은 수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밝혀야 될 그런 분을 볼 수가 있겠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이 세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 이전에 입대했던 분들은 이원선이라고 있습니다. 이원선 이분 같은 경우는 1892년에 이제 입교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순일교사 또는 전교사로 이제 많이 느끼니까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송계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1890년에 동학에 입대했었고, 아마 3.1운동까지 살았으면 당연히 아마 참여하지 않았었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병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병인은 이휘경 아시죠? 수원교에서 한때 활동했던 이휘경 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1892년 4월에 동학에 입대했습니다. 4.1운동까지 이어서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임용수 이분도 이제 1893년에 이제
입교를 했었고, 그리고 송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1891년에 입교했습니다. 아마 이때 입교했으면은 대체적으로 동학농민 유족을 우리가 조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학혁명 이전에 입교했으면 일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참여했고 사무소들을 갖다가 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분이 이종